반갑습니다. 역사의 해설에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동아시아사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 코로나 시국에서 거의 3년 동안 수능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일단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이 수능 시험 준비하시고 어쨌든 끝까지 완주 잘 하신 모든 수험생분들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다른 것보다 꼭 좋은 결과 나오셨어가지고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셔가지고 뭐 가끔 술도 마시고 뭐 재밌게 놀고 또 연애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좋은 추억이 나오시길 일단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난이도라던가 기본적인 총평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제가 아직 동아시아사를 정규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전문적 담당을 하는 거에 비해서 좀 평가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도 최대한 지금까지 경향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일단은 난이도라던가 커트 예상에 대한 걸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수능의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어, 뭐 다른 강사님들 경우는 9월보다 조금 어렵다는 입장도 있지만 저는 9월과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9월보다 그렇게 어렵다고 평가를 못하는 이유가 기출만의 전형적인 응용 패턴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물론 동아시아사는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커트라인이 다른 사탐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사실 킬러 문제를 맞췄냐 못 맞췄냐에서 최고득점이 갈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런 기출 패턴, 그러니까 이것만 외웠으면 답이 바로 보이는 유형들 있잖아요. 여기서 먼저 시간을 빨리 확보를 해야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좀 시간을 잘 쓸 수 있겠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6월보다 좀 어렵지만 9월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어렵다고 평가할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함정이 보이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제가 이 전형적 응용이라는 게 이게 평가원 시험에서도 보이는 그런 패턴이지만 이따 해설 때 다루겠지만 그 10월 모의고사 때 제가 중세사랑 고대사 다룰 때 이런 선지는 좀 주목해두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전의 시험들을 얼마나 내가 대충 보지 않고 잘 응용했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시험 회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긴 사료가 다소 존재하긴 했지만 핵심 키워드 자체는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왔던 그런 패턴이라던가 핵심들을 잘 이해하고서 그거를 잘 기억해서 문제에 어떻게 알맞게 적용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히 새로운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모두 고려했을 때 사실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커트라인 예상권을 보시려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1등급 커트라인은 50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떨어져 봐야 48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킬러 문제를 봤을 때, 이거를 수험생들이 진짜 못 풀 정도 작살나는 문제였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적어도 상위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별력이 와장창 날 정도로 킬러 문제가 너무 극킬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 2등급권 수험생들을 가를 정도의 그런 압도적인 킬러 문제는 없었다? 오히려 내가 문제 풀다가 순간도 헷갈리고 그런 실수를 해서 했으면 틀렸지 난이도가 진짜 너무 어려워서 그런 문제로 틀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은 50점, 2등급 커트라인 47점일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혹시나 실수를 하신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제 판단이 틀렸길 바라면서 저도 조금은 그래도 오랜만에 50점이 아니라 한 48점 이 정도 커트라인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수험생분들이 그래도 구제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규 동아시아사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에요. 제가 한능검 제 강의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철저하게 시험을 위한 강의만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늦어도 2월 내지 3월쯤에는 뭘 공지할 건데 제가
이때쯤에는 이제 저도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어가지고 논문 학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이 되게 빠듯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최대한 준비하는데 부담 없게 빠르게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정말 시험만을 위한 수능 강의가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해설 시작할게요. 1번,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자, 솔직히 1번 문제는 뭐 틀리신 분들 없을 거예요. 뭐 한국사로 치면 선사시대 문제처럼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물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석기 시대 랴오, 허강, 유역에서 발달한 땡땡 문화 적혔죠. 근데 사실 이런 식 힌트를 주면 안 되는데 지금 옥기란 힌트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 랴오강 유역 발달한 거는 홍산 문화인 거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토기가 줬으니까. 그럼 바로 그냥 이건 빨리 넘길게요. 1번. 자, 여기 있는 게 그 옥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은 양사어 문화의 토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얼리터 문화. 이거는 심지어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그런 유물이죠. 뭐 한국식으로 이리도 문화라고 하는데 아무튼 틀렸고, 4번은 다원커우 문화입니다. 다원커우. 5번은 허무드 문화입니다. 이거는 별로 틀리신 분들 없을 거니까 그냥 가볍게 넘길게요. 자, 2번 가나와 시기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 연도 문제 내가지고 조금 까탈스럽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면은 사료 자체가 되게 쉬웠거든요. 자, 핵심 키워드 보면은 다른 거 다 자르고, 폐하께서 책을 불태우시고 그들을 모두 수도 세냥에 파묻혀 죽였다. 자, 여러분들에게 되게 유명한 진나라식의 황제, 진시 황제 시기에 시행한 게 크게 키워드 두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분서갱유랑,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법가사상을 채다 보니까 육아 관련된 인물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랑 지금 여기 있는 몽영과 함께 만리장성 축조했다. 자, 이런 걸 보고서 진나라 시기에 진시황제라는 걸 유추하는 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솔직히 고대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봐야 되는 게, 뭐 진나라던가 한나라 이런 것도 어렵긴 않네요. 오히려 그 뭐 북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그 유목 민족들이 어떻게든 연결되는 거에서 변별력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 자, 다음. 나는 솔직히 더 볼 게 없어요. 그냥 동중서. 황제가 동중서에 건의받아가지고 태약을 설립했다. 자, 동중서는 한나라 시기에 유학 정치를 강조한 인물이에요. 한국사로 치면 거의 최승로 같은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중서를 등용한 인물이 누구냐? 한무제죠. 뭐 이것까지를 헷갈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진나라랑 한나라.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전한, 그러니까 전한 중에서도 조금 더 전기에 관련된 시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걸 묻는 건데 한번 볼게요. 1번, 왕망이 신을 건국하였다. 이게 살짝 함정이에요. 자, 왕망이 신을 건국한 거는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전한이 사실상 멸망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입니다. 2번, 외의 노국왕이 금인을 받았다. 이게 흔히 다룰 수 있는 게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이랑 외의 노국왕이 그 급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낼 수 있는데, 자, 이거의 경우에는 후한쯤인데 연도로 치면 57년쯤이라 보시면 돼요. 역시 이후입니다. 제가 후한이라 했으니까 이거 안 맞습니다. 3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추출했다. 미천왕인데 이게 은근 동아시아에서 좀 좋아요. 근데 너무 뒤져. 4번, 신기관 관리가 제사를 주관하였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701년에 했던 다이오 율령의 핵심이에요. 이관팔성제랑 뭐 신기관, 뭐 탄정대, 오이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를 고려했을 때 더 뒤겠죠? 자, 마지막 5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이게 교과서 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 건국 초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했던 건데 이때 당시에 이 연왕의 노관이 뭐 배반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위만이 우리나라로 이게 이주를 했던 건데, 그게 교과서에서 연도가 BC 194년이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 동중서의 경우에도 거의 2세기쯤 그쯤에 활동하긴 했는데 이 인물이 활동한 시기가 얘보단 조금 뒤에요.
그래서 살짝 어려워 보일 수 있었지만 나머지가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답을 찍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사료가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걸 냈어요. 일단 대놓고 청해진 데서 장보고란 말도 있고 입당 구법 순례 행기란 것도 나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장보고의 경우에는 흥덕왕 시기에 뭐 828년, 그러니까 다른 말로 9세기쯤에 이 청해진 설치했다, 그건 알거든요. 그러면 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의 경우에도 일단 9세기쯤에는 만들어졌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보고 활동한 시기가 이 통일신라 하대, 그러니까 이 9세기쯤이란 걸 일단 아는 게 포인트인데,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답 되게 쉬웠습니다. 1번 만동묘를 참배하는 양반. 자, 이건 조선시대 후기예요. 이 만동묘란 거는 중국의 만력제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데, 이게 나온 이유가 임진왜란 시기에 명나라의 이 만력제가 우리나라 도와줬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오지게 찬양을 하는 거죠. 아무 틀렸고요. 2번 천주시리를 저술하는 선교사. 자, 이거는 마테오 리치죠. 포교를 위해서 지은 건데, 이 마테오 리치가 활동한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거는 한 17세기 초반쯤에 지은 거라서 어쨌든 간에 시기가 연결이 당연히 될 리가 없고요. 자, 3번 현장이 번역한 불경을 읽는 승려. 자, 이런 선지가 중요해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냥 특정 시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시기까지 영향을 준 거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일단 당 현장이 활동한 시기는 7세기 이후예요. 근데 이 선지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까지 기초해서 이 선지가 나오면 특정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낼 때 7세기 이후의 답으로서 이걸 정말 잘 냈어요. 지금 9세기니까 뭐 불경을 그때야 만들고 소멸된 게 아니라 이 9세기까지 이어졌으니까 당연히 번역한 불경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건 7세기 이후 해당되는 건 다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 4번 아리타에서 자기를 믿고 있는 장인. 자, 이거의 경우에는 에도 막부예요. 이 아리타 자기는 그 임진왜란 시기에 이삼평 등 우리나라의 도자기 장인들이 일본에 끌려가면서 일본의 도자기 발전에 영향을 준 거,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도 역시 임진왜란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관련이 없고요. 마지막 5번 데라코야에서 읽기와 세마기를 배운 학생. 역시 에도 막부입니다. 이게 원래 일본 서민들을 위한 학교로 지어진 건데, 이게 비교적 융성해진 게 에도 막부 시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머지가 다 거의 우리나라 치면 조선시대 이후여가지고 답이 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다음 자료 나타난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여기 말하면 이 문제도 안 어려워요. 제가 9월 모의평가 때 이 문제 키워드 좀 강조한 게 있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의 키워드 어떻게 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평양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척개광이 지은 기요신서, 그리고 이여성 제독.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거니까 어떻게든 여러 국가가 연결될 수 있는 전투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조명연합군이 일본을 격파한 대표적인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이 전쟁 관련하면은 뭐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이런 게 유명하겠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벽제건 전투 이런 것처럼 여러 국가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투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척개광이 지은 기요신서, 이것도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 명나라 인물이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병법서예요. 근데 제가 9월 모의평가 설명할 때 이거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훈련도감이란 걸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리고 이여성 제독, 우리나라 그때 당시 지휘였었던 대표적인 제독인데, 이런 키워드 고려했을 때 모든 키워드가 결과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 연결하고, 그거랑 관련된 대표적인 동아시아사의 전쟁은 임진왜란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관련된 거 찝으면 되겠죠? 1번 강홍립이 사르우 전투에서 출전하였다. 자, 사르우 전투는 명나라랑 후금이 맞짱을 뜬 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요. 2번 청을 정벌하자는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이거는 병자호란 이후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답이 될 리가 없고요.
조선이 가도에 주둔하는 모문용을 지원했다. 모문용이 지원한 게 얘기가 나오려면 후금이랑 연결되는데 이게 1623년쯤이거든요. 조금 더 뒤에요, 여기보다. 자, 4번.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수도를 점령하였다. 자, 이 사건은 사실상 명나라가 멸망하는 계기쯤인데 역시 이것도 17세기 초반은 가야 돼요. 아직 지금 17세기 한 16세기 머무르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어가지고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의 할양 등을 요구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휴전을 한 다음에 명나라는 니네가 사과해, 일본 니네가 사과해, 서로 협상 뜨다가 말을 되게 안 통해가지고 결국 정유재란이 발생했었죠. 그걸 낸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제가 보기에 첫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할 만한 문제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 바로 뒷페이지는 6번을 많이 틀렸을 겁니다. 아무튼 5번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쉬우니까 빨리 넘길게요. 자, 황제를 물어봤는데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여기 정화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서 중국에 수도로 왔다. 자, 여러분들 정화 지금까지 기출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정화의 원정 이거 더 어렵게 된 적도 많은데 정화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명나라의 영락제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명나라 공략할 때 크게 세 가지 황제를 외워야 되는데 그 홍무제, 영락제, 그리고 만력제 이 세 명 정도는 관련 키워드가 그냥 바로바로 딱딱 나와야 됩니다.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1번 천호제를 기반으로 호라즘을 여명했다. 이거 중앙아시아 국가인데 천호제를 처음 만든 거는 칭기즈칸이죠. 그러니까 그 몽골에서는 오고데이칸, 칭기즈칸 그리고 쿠벨라이 칸이 누구를 점령했는지 그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문제를 잘 풉니다. 2번 자금성을 건설하고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죠? 이 시기에는 그 대규모 성을 만들고 수도를 천도한 게 영락제의 대표적인 키워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장거정을 등용하여 몽골과의 강화 시도했다. 자, 장거정이란 인물은 만력제 시기에 등용된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이 만력제가 장거정을 신임했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많이 틀어졌죠. 뭐 아무튼 간에 관련 없고요. 자, 상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이거는 한무제죠. 지금 다 명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만 너무 앞이에요. 5번 소가씨를 제거한 후 당의 율령체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자, 다이카 계신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645년인 거 알았다면 당연히 뭐 이거 고르시진 않았을 것 같지만 자, 이거랑 관련된 인물은 나카노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후에 덴지 천황을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간 고대시대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첫 페이지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뒤 페이지에 조금 더 집중할게요. 자, 6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아마 이번 회차 수능에서 오답률 3이 안에 들 겁니다. 이 문제 장담하는데 엄청 틀렸을 거예요. 예로 예로 틀렸을 거예요. 왜냐고요? 여기 있는 이 난징 하나 보고.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제가 항상 한능검이든 간에 뭔 시험 강조하든 간에 문제는 끝까지 읽으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 문제 못 풀어요. 이게 왜 일단은 4번이 아니었는지를 좀 더 중심 해설드리면 일단 읽어볼게요. 수년 전 오랑캐가 난징으로 천황을 찾았다. 그냥 이거 보고 찍는 거예요. 보통은 이러니까 환장하는 건데 일단 더 핵심을 찝어드리면 첫 번째 힌트 왜 이게 4번이 안 될 수밖에 없냐면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왔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첫 번째 힌트 이 시기에는 사실상 베이징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서양 세력들이 중국을 개 때렸어요. 그래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어요. 물론 난징 조약을 체결한 1차 아편 전쟁도 엄청나게 때리긴 했었지만 이때가 더 심했어요. 두 번째 노중당 얘가 의외로 중요한 키워드인데 여기 증국번 그러니까 중국 말고 증국 그러니까 이 증국번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한 청나라의 관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대로 천안홍 씨를 따랐던 진한나를 후회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태평천국 운동은 어쨌든 간에 1864년에 끝나긴 하지만 이 증국번이란 인물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힌트를 잡아야 되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공행무역이 폐지된 결과를 초래한 1차 아편 전쟁 관련된 이렇게 쓰지 말고 조약으로 쓸게요.
아무튼 이 공익무역의 폐지의 결과를 가져온 얘는 난징조약의 경우에는 1842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태평천국 운동은 최소한 1850년대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태평천국 운동이 나오려면은 아무리 잡아도 일단 얘보다는 이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워드가 지금 나오는 맥락을 봤을 때는 적어도 이 난징 조약이 체결된 것보다는 이후에 아편 전쟁 시기를 고려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힌트를 보고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시점이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베이징 조약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 보고서 어떻게든 시기를 더 명확하게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간접적인 힌트를 주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나머지 해설드리면 1번은 잠깐만요. 자, 1번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2번 크리스트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한 게 뭐 베이징 조약이니까 정답은 2번이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게 된 거는 의화다 운동을 계기로 체결한 신축 조약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페리제독의 무력 시위가 원인이 되어 체결했다. 자, 페리제독은 얘랑 관련이 없죠.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게 키워드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면은 이 노중단까지 몰더라도 얘를 보고서 최소한 홍수정 관련된 그 태평천국 운동을 어떻게든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아마 이 문제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틀렸을 겁니다. 7번 가 임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갑자기 또 난이도 차이가 너무 나네요. 자, 가는 푸젠 출신으로 진사를 꺾겠다. 뭐 나머지 다 던지고 일단 이 경물치지란 키워드가 중요한데 경물치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학문의 수양의 방법을 강조한 걸로써 그런 이 인물이 대학장구란 걸 지을 때 여기 있네요. 이거 대학장구 이걸 지을 때 그런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중요한 자세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설을 중시해가지고 논어집주랑 맹자집주 서술했다. 에이 수능까지 왔는데 이 주의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논어집주와 맹자집주는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걸 아셔야죠. 1번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예,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유학 같은 걸 조금 더 개편해가지고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표적인 중국의 유명한 인물이죠. 정답 1번이고 2번 고사기전을 집필했다. 자, 이거는 일본의 대표적인 국학자인 모토리 노이나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고대에 대한 연구를 다룬 인물이에요. 5번 사서오경 외훈을 저술하였다. 자,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온 선지인데 이 인물은 후지와라 세이카입니다. 틀렸고요. 4번 주자감에서 유교 강좌 가르쳤다. 자, 주자감은 발에 키워드니까 그냥 관련이 없죠. 5번 시연역을 제작하여 엽법 개정을 주도한 거는 아담 시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도입한 인물은 김육이고요. 정답 1번입니다. 이 문제 넘길게요. 자, 8번 밑줄친 명령이 동아시아사에 미친 영향을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것도 제가 아까 10월 모의고사에서 연계된 문제 있다 했는데 이 문제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까는 아니구나. 뒤에 나오겠네요.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이 문제도 10월 모의고 나왔던 거 그대로 연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너무 쉬운 게 나와가지고 당황했는데 자, 보면은 핵심은 여기에요.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평정하신 황제께서 바다를 열어 통상을 허락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3번에 나는 진압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 해금령,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걸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1684년에 천계령을 해제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무역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한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나왔죠. 일단 볼게요. 1번 단천에서 회치법을 개발하였다. 자, 이게 연산군 시기에 했던 건데 한 16세기 초반이거든요. 관련 없고요. 삼포에서 외인과 교육했다. 그러니까 이 삼포가 개양된 게 개해약조 때문인데 역시 이것도 15세기 키워드라 연결이 안 되고요. 교초를 발행하였다. 자, 교초는 원나라죠. 원나라 합행이 관계없고 4번 감압을 이용해 일본과 교육한 건 명나라 시기예요. 이때 청나라니까 관련이 없어가지고 무효 통제하기 위해 심패를 발급하였다.
많이 나왔죠. 이거 솔직히 12월 때 나왔고 예정기도 많이 나왔고 이 청계령 해체, 심폐 발급 이거는 기초에서 장난 아니고 한 10번 이상은 나온 극빈출 유형이에요.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역이 자유롭게 허용이 되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에서 발급했던 게 심패거든요. 이건 반드시 풀었어야 됩니다. 뭐 간단한 문제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여기 그 딴 거보다는 10번을 더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9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 이 문제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기출 봤다면 이 정도 패턴은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세로 즉위한 황제가 당시 이 가국가의 단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몰라도 되고요. 핵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쭉쭉쭉 내려가지고 여기 일단 황제가 둘 다 나왔는데 중요한 건 가의 수도 이만을 함락했다. 항저우. 이 이만을 함락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만이 함락돼가지고 1279년에 멸망한 국가는 한 명밖에 없어요. 남송. 그래서 이 이만이 함락됐다는 걸 보고서 남송을 유추해가지고 이 남송을 유추가 아니라 멸망시킨 원나라를 유추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유일한 힌트인데 솔직히 동아시아에서는 각 국가의 수도의 변천사, 건국사, 멸망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야 됩니다. 1번 백제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건 동질의 마라난타죠. 관련 없고요. 2번 야마타이국의 조공을 받았다. 자, 이거는 위나라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히미코 여왕인 친위 외왕이라는 그런 걸 받았다는 게 이때를 말한 겁니다. 관련 없고요. 맹한모국제를 실시하고 금나라죠. 얘는 아까 말한 그 천호제 그런 게 나와야겠죠. 4번 일본 원정을 2차례 단행하였다. 솔직히 동아시아사 정도면 이런 거 연도로 낼 만도 한데 이번에는 되게 무난하게 좋네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가와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거는 거란이랑 송나라기 때문에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야,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보기 정근대사에서 그나마 변별력을 내려고 좀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게 문제 키워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똥침 났어요. 살짝. 그리고 좀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는 얘만 보자마자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호환융합 정책, 효문제, 려양천도는 지금까지 부기 키워드로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 최근에 그 9월 모의평가 때도 이 려양천도가 나왔었거든요.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기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 좀 당황했었던 게 전 솔직히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 수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육진의 반란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거 저 대학 가서 배운 건데 이 육진의 반란이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육진 말한 거 육진. 근데 원래 이 육진에 배치된 인물들, 그 병사들은 원래 이 북이라는 거는 탁발 선비계 인물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여기에 배치된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엘리트 선비들 이렇게 들어온 거냐. 그러니까 진짜 그런 공부한 선비 말고 선비족들의 선비요. 그런 애들이 들어온 건데 이 수도가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되면서 여기에 이 육진에 있는 얘들한테 대우가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차반이 되니까 여기에 기존 여기 오는 게 영광이었는데 나중 가서는 대우도 개떡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거의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뭔가 유배되는 그런 기분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터져가지고 여기 육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게 육진의 반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기가 결과적으로 동위와 서위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육진의 반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 그런데 이 정답 키워드를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이게 제가 15월 모의고사 때 강조했던 그 패턴을 똑같이 썼어요. 1번 송과 대립하였다. 정답이 일단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송나라가 그 뭐 5대 19 그 시기를 종결시킨 그때 송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5대 19의 혼란 수습했다 해가지고 여기 또 송나라 나오잖아요. 그거였으면 이게 되게 복수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낚시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그 송나라는 그 송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남조 그 동진 이후에 쭉 있었던 송제양진할 때 그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부기가 있었을 때 남조 쪽에는 송나라랑 제나라가 있었거든요. 얘랑 싸웠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사 문제는 특히 고대사, 중세사점 들어갈 때 이렇게 국가 이름 겹치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환장해요. 그러니까 각 시기마다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안 외워두면은 되게 낚시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10월 모의고사 때 똑같은 패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이라고 대충 보지 말고 이런 것도 은근 수능에서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 연운 식육주를 하향받은 거는 거란이고요.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시킨 거는 수나라. 이거 적었으니까 패스하고 발해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거는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소거만 써도 답은 보이는데 이렇게 주니까 좀 제가 보기에 출제자가 살짝 이렇게 표현 안 되지만 조금 개념이 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수험생들 낚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게 이게 아닐까 좀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밑줄친 기억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앞서 그 다른 문제에서 다뤘었던 그 심폐 문제랑 더불어서 여기 나와 있는 휴인장 주제도 솔직히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앞서 10번까지는 그렇게 연도형 문제가 없었는데 이 11번은 일단 확실한 연도형 문제예요. 뭔가 이게 앞에 전반부랑 후반부가 좀 다른 게 뭔가 앞에 전반부에서는 뭔가 사료라던가 선지에서 조금 낚시를 많이 유도한 문제가 많이 보이거든요. 전반부는 좀 그래요. 근데 후반부의 경우에는 연도 가지고 장난질을 좀 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후반부에서는 여거를 조금 더 중심으로 해설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휴인장 무역 허가증이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휴인장이란 키워드가 항상 이 처음 발급된 시기 때문에 되게 논란이 많이 나오는데 이 30년간 시행된 휴인장 무역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그러니까 이 휴인장 무역이 발급이 중단된 시기는 1635년이라고 다루긴 하는데 사실 설립 시기 자체를 놓고 보고는 뭐 사료라던가 여러 가지 뭐 기록 그런 걸 통했을 때 좀 논란이 많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저는 일단 1604년으로 기준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충 다 1603, 4쯤을 다루는데 이게 기록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일단 30년간 시행한 휴인장 무역은 일단 17세기 초반쯤을 기준으로 해야 이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동남아시아의 귀향하던 선박에 크리스트 선교사가 몰래 탄 사실이 적발돼가지고 이게 폐지가 되는 원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아마 낚시에 안 걸려들 거예요.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은 정답 선지가 상당히 이상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선지 분석해보면 1번 네덜란드 상인이 대지마에 체류하였다. 일단 이 대지마,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과 무역을 했던 시기를 고려하면은 1641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시기가 조금 뒤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어렵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이 문제랑 15번, 16번은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강사님들도 다 비슷한 의견을 보일 것 같은데 약간 장난질을 좀 심하게 낸 문제가 이 세 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 중심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관련 없고 메카트니 사줬다니 황제를 방문했다. 이거는 청나라의 걸륭제 시기를 말하는 건데 1차 사절단이 방문한 시기는 1793년이라서 18세기니까 애초에 청나라 나오면 여기 있는 거 당연히 연결이 안 됩니다. 3번 연행사가 청해 수도 베이징에서 문물을 교도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청나라 아직 못 나온다고요. 청나라가 나오려면은 아니 사실상 그 청나라, 그러니까 명나라가 일단 멸망을 해야 뭐 일단 여기서 교류를 할 건데 그 시기 이미 휴인장 무역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니까 당연히 관련이 없고 4번 일본 상인이 포르투갈 상인과 중국산 생사를 거래했다. 그러니까 얘를 안 낚이는 게 두 개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 포르투갈 상인과 무역을 중단해서 이 포르투갈 상인들을 쫓아낸 게 1639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는 연결은 됩니다. 좀 까다로웠어요. 연도를 되게 지엽적으로 연계했었는데 사실 이게 기출에 안 나왔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외우신 분들만 아마 이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쉽진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에스파냐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갈레온 무역을 개시하였다. 야, 제대로 함정을 다뤘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개시했다. 아까 제가 그 3번 문제 다룰 때 당 현장의 당 현장의 그 번역한 불경 읽는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형 선지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지는 진행형이 아니라 시작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갈레온 무역이 뭐 운영되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갈레온 무역이 개시된 시기는 대략적으로 1570년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개시한 시점이니까 경제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표현을 읽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2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문제도 아까 다뤘었던 그 몽골이랑 남송 문제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인데 제가 보기에 그나마 이 문제가 더 쉬웠다면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중세사에서 이런 뭔가 유목민족이랑 중국의 그 뭐 송나라 이런 국가들이랑 그 뭔가 화약 같은 거 아니면 뭔가 맹약 같은 거 맺은 거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거든요. 일단 뭐 내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강조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연해맹. 야, 이건 솔직히 여기 나와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없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1004년에 거란과 북송 사이에 맺은 거고 이게 제일 잘 나오는데 에이 요즘 수능이 이 정도를 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르친 수험생들에게도 이거 말고 다른 거 두 가지를 외우라 했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일단 이번 문제에서 나온 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1044년에 체결된 경력의 화약입니다. 이게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서하랑 북송이 맺은 그런 일종의 그런 화약 같은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진짜 문제를 더럽게 내면은 이런 것도 있는데 소응의 화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1142년에 금과 남송 사이에 맺은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포커싱을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딱 나왔어요. 자, 뭐냐면 여기 가해 황제는 흥경에서 국서를 보냈다. 자, 수도 키워드가 나왔어요. 아까는 남송이 이만이 나왔다면은 이번의 경우에는 서하의 수도니 흥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중세사를 공략한 거 사실 고대사도 해당되긴 하는데 고대사, 중세사 유형 공략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국가의 설립 시기, 멸망 시기, 수도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란에게 세패로 비단 은등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신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서아랑 지금 이 국가랑 어떤 뭔가 책봉을 인정하자는 뭔가를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서아랑 뭔가 지금 군신 관계를 맺은 이 국가의 경우에는 북송을 넣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보다는 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전연의 맹이 여기 나와버려가지고 이 두 개 중 하나겠지 그것만 추론했어도 답을 푸는 데는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나머지 선지로 헷갈릴 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1번 탕농을 수도로 삼았다. 자, 탕농은 베트남이랑 관련된 곳인데 굳이 따지면은 대표적인 그 베트남 왕조의 경우에는 레왕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조공 안 받았습니다. 서한은. 3번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얘도 몽골 때문에 멸망했었죠. 정답 3번이고 4번 문성공주를 토번에 보낸 거는 당나라죠. 화번공주는 워낙 많이 나왔던 키워드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5번 쩌능다오의 군대에 패배하였다. 얘는 몽골이죠. 이 대월 사기 관련된 키워드도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가지고 뭐 못 푸는 데는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13번 밑줄친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사료가 좀 되게 낯설다고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잘 읽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좀 해석이 많이 필요한 문제라 제가 차례대로 좀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에 따른 거다. 자, 우리나라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 일단 이 속방이란 키워드가 중요한데 한반도를 기준한다면 사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옆에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선례. 그러니까 우린 옛날부터 조선 여기 있는 한반도를 보호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이 문제는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방의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을 기준으로 속방의 남쪽이라면 자연스럽게 위치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군사를 파악해줬는데 사태가 진정되면은 군대는 철수할 거야. 나는 그냥 이거 진압만 해주러 와준 거지. 왜? 얘네 지금 예전에 이모군란이라던가 아니 뭐 갑신정변처럼 예전에도 우리 군대 보내줘서 이거 사건 진압해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얘네 됐으면 우리 집 가서 빨리 그냥 소주에 뭐 막걸리 소주에 뭐 삼겹살 먹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귀국 일본의 파병 목적이 온전히 보호의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나라가 굳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군사를 이렇게 파병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군사를 보내면 안 돼 주장했었는데 당시 일본이 안 그럴 거야 이래가지고 당시에 발생한 전쟁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나온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본과 어느 국가가 지금 군대로 파병에 의해서 대치하는 상황인 동학농민운동의 시기라는 것을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두셨어야 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을 물었으니까 1번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하였다. 자, 신해혁명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신해혁명과 동학농민운동은 연결이 안 되겠죠. 얘가 심지어 뒤에요. 2번 루거우 차오 사건이 일어났다. 자, 루거우 차오 사건은 중일전쟁과 관련된 키워드죠. 얘는 더 뒤입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장악하였다. 맞죠? 이것까지 먹으니까 정부가 더 이상 동학농민군 못 막을 것 같아. 청나라에게 헬프 요청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나라가 먼저 군사를 보내줬는데 일본까지 같이 파병되다 보니까 둘이서 갈등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게 문제 시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러시아군이 리순에서 기습 공격받았다.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건 러일 전쟁이겠죠. 근데 그 러일 전쟁 시기 때 뭐 러시아가 우리나라 군대를 지원해줘가지고 뭐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굳이 다룰 만한 건 없습니다. 당연히. 5번 을사조약 체결을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자, 을사의병을 말한 건데 자, 이때쯤이면 이미 청나라도 깨지고 러시아도 일본에 깨졌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가 맞부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에이 3점 치고 이건 너무 쉽네요. 이거는 뭐 그냥 다들 안 낚였을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할게요. 자, 여기 뭐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우키요에 이게 제가 한국사를 좀 가시다 보니까 항상 그 강조하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한국사 시험에서는 이게 수능이던 간에 한능검이던 간에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상 유형이 반드시 출제된다고 제가 맨날 강조를 해요. 실제로 10월 시험에 한능검에서 이게 나왔고 올해 수능 한국사에서도 이 조선 후기 사회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주제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동아시아 범위로 넓히면 돼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나라 기준으로 조선 후기쯤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에도 막부 이거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뭐 에도 막부 시기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청나라 관련된 거를 위주로 고르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에도, 청나라 이 세 가지랑 관련된 키워드를 보시면 되는데 이 우키요의 경우에는 당시 에도 막부 시기의 대표적인 문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은 뭐 탈춤, 판소리 이런 것들처럼 연결되는 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1번 내상이 외관에서 교육하였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조선시대 후기에는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랑 활동했던 상인들이 부산에 있는 내상과 의주에 있는 만상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판소리와 탈춤 등이 성행하였다. 맞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거니까 이건 패스하고. 3번 윈강석굴의 대불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에이, 이건 북인 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틀리신 분들 없겠죠? 정답 3번이고. 4번 강남에서 휘저우 상인이 소금을 판매하였다. 자, 그래서 뭐 휘저우, 취안저우처럼 이 시기엔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행했던 그런 도시? 그런 것들인데 뭐 휘저우, 취안저우 상인들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어느 지역의 상인들이 주로 활동했나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5번 가부키와 분나쿠 등의 공연이 유행하였다. 또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 시기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키워드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가부키, 분라쿠, 그리고 우키오에 이 세 가지는 맨날 나오는 빈출 키워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사실 14번보단 이 문제가 더 어려워가지고 여기 시간을 좀 더 쓸게요. 15번 미추친 서한이 작성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야, 이 문제 되게 독특했어요. 뭔가 동아시아사 시험인데 뭔가 수학 계산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상당히 독특한 색채가 나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서한의 내용에 나와 있는 어떤 조약이라던가 시기를 그러니까 선지에 있는 그런 시기 같은 거 헷갈리진 않으실 텐데, 이 서한이 작성된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선지에서 그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면은 답을 못 골라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독특했어요. 일단은 두 나라 사이 협의에 관한 관세율과 일방적인 영사재판권을 조약한 조약이라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구가 써 있는데 우리가 뭔가 미국과 뭔가 일본이 체결한 뭐 미일 안보 조약 외에도 관세랑 영사재판권을 규정한 조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미일 안보 조약이랑 이걸 좀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건 1858년인 거를 여기까지 추론한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조약에는 개정 가능 기간이 조약을 체결한 지, 그러니까 이 1858년에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지 171개월 이후부터로 명시되어 있다. 이게 때문에 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얘 때문이네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거 모르지 않을 거예요. 12개월을 1년으로 잡는 걸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어쨌든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 가능의 기간의 시작이 이듬해로 다가온다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1858년에다가 171개월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대충 뭐 14년 더하기 몇 개월 정도 되겠죠. 뭐 정확하게 뭐 3개월이긴 한데 그냥 안 쓸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문제 나와 있는 시점에 그걸 고려한다면 지금 개정 가능 시장 이듬해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봤을 때, 아, 지금 문제 있는 시점이 최소한 1870년대 초반인 건 알 수 있겠구나. 그거를 잡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문제가 되게 독특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까다로운 문제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계산을 유도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을 가져온 게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좀 들었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심지어 특명을 부여받은 정권대사를 파견하는 목적이라 써 있어서 그런 구미열강들의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에는 약 1871년부터 73년까지 파견한 사절단인 뭐 이와쿠라 사절단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보빙사 같은 걸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시기가 딱 연결돼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좀 잘 푸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무리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1번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의 회원, 여권 통문 관련된 걸 얘기한 건데 1898년이죠. 동아시아에서 은근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2번 닝보에서 상회행위를 하는 외국 상인.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에게 이 조약, 그러니까 닝보가 언급되는 난징 조약 관련된 거 뭐
상하이랑 광저우만 외우지 말고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제가 다 외우라 했거든요. 제가 출제자가 장난을 치면은 그 뭐 흔히 말하는 뭐 샹하이나 광저우 외에 뭐 닝보, 푸저우, 샤먼까지 낼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1842년에 1차 아편전쟁 결과상 이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5개의 항구를 개항했어요. 그럼 당연히 상행위를 할 수가 있죠, 이 시기에는. 이때 이후로 뭐 다시 뭐 그 개항지를 막았다 그런 얘기 없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도쿄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자, 도쿄대학은 이게 조금 선지가 조금 어려웠어요. 얘 때문에. 1877년이라 얘는 조금 이후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추론이 안 됐으면 이 문제 못 풉니다. 4번 중의원에서 연설하는 정부 대신은 자, 그 일본의 제국우회가 설립될 시기쯤 되려면 최소한 한 1890년대쯤은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뒤고요. 아주회친의 동참을 권유받는 반제국주의 운동가. 이 도쿄에 설립된 이거는 1907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훨씬 뒤라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3번과 2번 중에서 정확하게 좀 고르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밑줄친 지금 이후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나마 틀릴 만한 문제였다면 이거 낚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면 문제 있는 키워드 자체가 딱히 어렵진 않았어요. 여기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선지예요. 선지가 이게 아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보통 이게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최근에 있는 키워드를 내봤자 2001년에 중국 WTO 가입 이거밖에 안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다 당하지 않았을까 전 싶거든요.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보면은 민진당은 창당 20주년을 맞다 타이완 베이시에서 기념 행사를 거행하였는데 지금 현 총통이자 전 민진당 주석인 천수 이벤 얘 많이 나왔죠. 솔직히 이 천수 이벤이 총통으로 이렇게 선출되면서 여야관 정권이 교체되었다. 2006년인 거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 시점이 그가 총통으로 선출되어 최초로 여야 정권의 교체에 이른 지 6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아까 15번이랑 얘가 조금 맥락이 비슷해요. 뭔가 문제에 대해서 이 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수학 계산을 시키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할까요? 그래서 이 시점을 고려했을 때 여기는 지금의 시점은 2006년이 되겠죠. 그 이후의 동아시아 상황이니까 2006년 이후의 사실을 고르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솔직히 이 문제는 정답을 몰랐더라도 속어가 너무 쉽게 충분히 가능은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문제를 헷갈렸다면 여러분들이 속어를 조금 이면에서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선지 분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1번 최초로 여야관 평화도 정권 교체가 이뤄진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설 때쯤이 되려면 한 1998년쯤 그러니까 97년에 선거를 했으니까 98년쯤이 돼야 돼가지고 시기가 연결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자 유치를 위한 하병법이 시작된 거는 1984년이라서 역시 이전입니다. 자, 다음 류사오치가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 류사오치가 모택동에 그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건데 이 류사오치가 활동한 시기만 고려하더라도 1960년대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이전이고요. 일단 5번 먼저 할게요. 5번 파리 평화협정에서 미군과의 철수에 합의한 거는 1973년이라 이때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단은 정답은 4번인데 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교과서에서도 이거랑 관련된 연도인 2009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교과서가 미래는 보거든요. 저는 미래에는 보는데 이 미래에는서도 2009년의 연도를 명확하게 써놔가지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거를 이렇게 해석 안 하고서 그 55년 체제가 무너진 1993년에 비자민당 연립정권 그걸로 헷갈리신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여기서 말한 민주당 정권이 출범했다는 거는 히토야마 정권 말한 거예요. 히토야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민주당 정권은 이전에 그런 정당들 연합해가지고 그때 나온 이 2009년의 민주당 정권을 말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얘네가 집권한 지 뭐 경제 정책에 실패하던가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2012년에 자민당이 재집권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사 현대사 공략하기 위해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가나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뭐 여기부터 이제 좀 쉬우니까 좀 편히 해설할게요. 일단은 아마 이 책을 해설하는 걸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되게 자주 나온 키워드인데, 자,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휘튼의 저서를 번역했대요. 마틴은 난징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 역사 많은 곤란을 겪은 예를 돕기 위해 가지고 구미 외교관에게 필독서처럼 익히는 휘튼의 저서를 번역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휘튼 보고서 여기 있는 이 네 글자가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거 몰라도 풀 수 있긴 됐어요. 뭐냐면 만국이 하나의 공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이전에 없던 주권, 영사 등의 용어를 새롭게 수록했대요. 자, 만국이 하나의 공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용어를 다룬 거. 한마디로 네 글자. 자, 만국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건 눈치챘을 거예요. 만국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되는 법학자가 만든 거 만국공법인가? 아마 이거 읽고서 이거를 추론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분석해가지고 이 내용 매칭해가지고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국가가 딱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 매칭해가지고 일단 누구는 뭐 일본이네, 뭐 누구는 중국이네, 이것만 매칭했어도 어 여기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여기 왕정복고에 의해서 새로 수립된 정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 나온 일본만 추론됐어도 반대쪽은 그냥 다른 국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거는 됐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난징 조약을 체결 당사자인 이걸 보고서 청나라를 찝는 게 중요했는데, 이 만국공복이 원래 그래서 청나라에서 나왔다가 이게 다른 국가에게 이게 연계됐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였는데, 아무튼간 제가 보기엔 이 나를 먼저 해석하고 풀었어도 무리는 없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억 흥정 헌법 대강을 제정하였다. 자, 이거 저번에 9월 모의평가 때 나왔었던 거예요. 이게 한 1907년인가 1908년쯤인데 이게 신해 혁명 나오기 전에 그럼 중국의 그런 뭔가 주권이라던가 뭔가 기본적인 정치의 새로운 방향 같은 거를 뭔가 지은 법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뭔가 한국사로 치면은 대한국 국제 같은 거라 좀 이해하시면,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굳이 비유한다면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해혁명 전에 중국에서 나온 거 맞으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워싱턴 회의로 해공군비가 제한되었다. 자, 얘는 일본이죠, 대표적으로. 틀렸고요. 에치슨이 발표한 방위선이 안에 포함되었다. 야, 살짝 독특하게 비트긴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맞아요. 이 에치슨 라인에서 포함되지 않은 건 대한민국이고 일본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있으면 이 정도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일본은 있겠죠. 맞는 내용이고, 리을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한 거는 중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나중에 워싱턴 회의에서 산둥반도 이권을 다시 한번 회복했었죠. 아무튼간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다음 자를 활용한 탐구 주제를 가장 적절한 것. 뭐 이 문제는 좀 쉬어간 타이밍으로 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뭐 무난하니까 간단히 해설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서 이런 결과라고 써있는데, 지금 여기만 봐도 지금 모태동 씨가 지금 있으신 거 보이죠. 그래서 두 국가는 과거 침략에 대한 유감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대요. 그래서 그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일단 당시 센 국가인 중국이랑 미국끼리 일단 먼저 화해를 한 다음에 그거의 여파를 받아가지고 냉전이 좀 완화되면서 이제 다른 국가끼리도 그런 일종의 성명도 발표하고 교류도 시작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공동 성명이라는 내용이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중일 공동 성명인 걸 알 수 있겠죠. 1972년의 상황인데, 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냉전이 완화되는 거 지금 두 국가끼리 뭔가 이런 화해를 하는 거니까 정답을 찍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히 해설하면은 55년 체제의 경우에는 일본의 그런 자민당 그 정권이 이게 오랫동안 권력을 획득했던 그걸 말하는 거고, 6월 민주항쟁은 한국에서 전두환 정권이 그 호원 철폐를 안 하고 그 사회상 호원 조치 이런 걸 발표하면서 그 대통령 뒷선제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나와가지고 발생한 거고요. 일본 거품 경제 붕괴는 1990년대의 사례예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랑 시점이 연결도 안 되고요. 이 도이모이 정책의 경우에는 1986년에 베트남의 그런 사회주의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한 그런 정책의 개혁을 말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마저 좀 빨리 끝낼게요. 19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 있던 사실을 옳은 것. 이 문제도 무난했어요. 앞에 문제들에 비하면 이 문제는 금방 해석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베트남의 통일을 위해 2년 내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었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호딘지엠은 이듬해 마오다이를 추출하기 위해 공화제와 군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국민투표 실시에서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공화제를 결정해서 응호딘지엠 정권이 나오는 베트남 공화국 수립이 성립됐대요. 그래서 이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을 맺은 이후에 다시 한번 베트남이 개편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베트남 공화국에 수립된 거는 1955년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그리고 베트남 공화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이 세 가지 연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걸 보시면, 자, 여기 북베트남의 군함이 민주국 구축함을 발사했다. 뭐 내용이 다 짜잘짜잘인데 중요한 거는 마오쩌둥. 이번 수능은 이상하게 이 마오쩌둥님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무튼 당내 반대파를 축출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문화대혁명을 시작하였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뭐 문화대혁명 1966년부터 76년쯤까지 했다는 거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데, 1번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 개최되었다. 자, 이거는 1946년부터 4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번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이건 거의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야 그거 나올 때쯤 시기에 나온 건데 1950년입니다. 이전이고요. 3번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된 거는 1976년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보다도 훨씬 시기가 뒤고, 아직 제가 보기에 여기 시점쯤 나오려면은 베트남 전쟁이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안 끝났어요. 4번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결정되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응호딘지엠의 그 공화국 정부에 반대해가지고 소위 베트콩이라 해가지고 그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나왔는데, 호치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가 이 베트콩을 지원했었죠. 그래서 이 베트콩이 나온 거는 1960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마지막 주석제를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된 거는 1972년입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이 나오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나왔다는 게 핵심이죠. 자, 마지막 20번. 가나 군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게 동아시아사 시험인데 문제만 보면은 좀 한국사스러운 유일한 좀 독특한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좀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는 좀 그냥 살살 낸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대장 김원봉이 이 3.1운동 20주년 기념식을 비롯했대요. 그러니까 이 3.1운동은 1919년에 나왔는데 이 20년 뒤쯤이면은 1939년이 되겠죠, 당연히. 그쯤에 만들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결성된 한커우, 우한. 자, 제가 한국사 가르칠 때도 이 군대의 경우에는 우한 지역,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결성되었다.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사실 이거 보자마자 여기 가해 군대는 김원봉이 대장으로 나온 조선 의용대인 거 바로 나왔어야 됩니다. 자, 밑에 거는 미국 전략 정보국 OSOS 책임자 도노반이 뭐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고 써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힌트는 이 문제 제시된 군대는 미국 전략 정보국인 OSS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임시정부가 창설했다고 하는데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로 창설된 게 여기 나와 있는 한국광복군이고, 여기 힌트 하나 더 있네요. 여기 보면은 국내 잠입 준비. 이 한국광복군은 실제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해가지고 광복을 이루려 준비했었지만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실패했었죠. 그래서 조선의용대랑 한국광복군 관련된 걸 지금 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의열단 결성에 영향 주었다. 의열단은 1919년이고 얘는 1938년에 만들었어요. 애초에 시기가 연결이 안 되고. 2번 국민혁명군의 북벌에 참여했다. 북벌은 1926년에서 28이니까 당연히 더 연결이 안 되고요. 태평양 전쟁 발발을 계기로 창설하였다. 자,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만들어졌는데 얘는 1941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함정을 그냥 파긴 파야 되니까 어거지로 만든 게 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4번 북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한 거는 한국 독립군이기 때문에 정답은 가와 나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 의용대도 그렇고 한국 광복군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중국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데 당연히 중국이 다른 나라 국가의 그런 군대가 멋대로 활동한 거 내뚫 리가 없어요. 그만큼 지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가능했었겠죠. 실제로 이 한국광복군의 경우에도, 한국광복군 말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 시기에도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랑 이렇게 논의도 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조직되었다는 예만 해당될 것 같지만 이 임시정부가 그 충칭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던 지원을 해준 것까지 고려하면은 얘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번이 맞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동아시아사 수능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능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며,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내년 안으로 강의를 꼭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수능만의 그런 동아시아사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